둥둥탐사대. 마이크 테스트.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야, 명창이다. 명창수민. 이 노래 아시죠? 아, 그럼요, 알죠. 오늘 날짜가 5월 8일. 다들 카네이션 가슴속에 하나씩 준비가 되셨는지요? 가슴 속에? 밖으로 실물로 보여야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어버이날에는 이제 어머니 은혜 노래 부르면서 좀 이렇게 또르르 해야 되는데, 오늘 둥둥탐사대는 모성애라는 좀 거대한 성역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래서 엄마 막 사랑해요 하는 뻔한 찬양 대신에 대체 모성애가 뭔데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가보시죠. 여러분들은 모성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요? 저는 한없이 그냥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그런 게 먼저 떠오르는데요. 품고 품는 느낌. 마치 품품. 달걀을 품듯이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고,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그 고양이를 키워보고 나서 한 10%는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 아닐지. 맞아요. 저도 그래요. 뭐 동물은 나름 일관적이고 뒤돌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거는 머리가 클수록 다른 생각도 하고 내가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고 한다는 점에서 엄마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짓을 한다 해도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 마음에 빗대 봤을 때는 얘가 무슨 짓을 해도 별게 다 애틋하게 느껴지는 거. 잠만 잘 자도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애틋해지고 막 이러는 게 자식을 향한 마음이 아닐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맞아. 저도 가영님이 말한 것처럼 그냥 사랑? 그러니까 모성애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자체는 그냥 아가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모성애는 고향 같거든요. 책에서 읽었는데 그 공간은 장소가 아니라 기억이라는 글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고향은 뭔가 엄마 같은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좋은 맞아. 말이다. 저는 모성애 하면은 약간 희생, 좀 나에게 이렇게 쪄지고 있는 희생? 쪄지는 게 뭐죠? 쪄진다. 아이코스처럼 쪄진다. 찌든다? 네, 뭔가 아이코스처럼이라니, 만두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구수하네요. 아무튼 그 쪄짐.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좀 어쩔 줄 모르겠고, 제가 언제 한번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나는 엄마한테서 받은 사랑을 어떻게 갚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는 갚을 수 없다. 근데 너가 자식을 낳으면 그 생명체에게 쏟게 될 거다. 그래서 내리 사랑이라는 말만 있다라는 말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뭐야 엄마. 근데 맞아. 그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아래로 대물림 되는 거라고. 네. 그래서 뭔가 아이를 안 낳는 미래를 그렸을 때, 그럼 나는 못 갚고 죽으면 약간 원죄인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네요. 그래서 사람도 전승되는 거구나. 엄마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 사랑이 어마어마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절대로 자식에게는 되돌려받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엄마도 그 당신의 어머니한테 다 갚지 못했잖아요. 그걸 또 떠올릴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맞아. 그렇게 말한 거 아닐지. 맞아. 그래서 한번 모성애가 뭔지 그냥 사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명사,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인데요. 사전상으로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본능적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본능이냐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성애는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학습이 되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면은, 이제 엄마의 사랑은 위대하다라는 식의 찬양이 아니라 이제 뇌 속에 휘몰아치는 화학적 폭풍, 특히 그 호르몬의 작용으로 과학적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모성의 가장 원초적이고 신체적인 행위 중 하나가 수유잖아요. 이 과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호르몬이 주도를 하는데, 그게 프로락틴이랑 옥시토신이라고 합니다. 프로락틴은 모유를 만들어내는 그냥 공장장 역할이고, 네네네. 예, 이제 만들미, 메이커. 그리고 이제 그 옥시토신이 이제 그 맘마를 밖으로 쏴주는 게 옥시토신인데, 이제 옥시토신은 또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얘가 단순히 이제 근육을 수축시켜
그 쏴주는 걸 넘어서 엄마의 뇌 구조를 이렇게 완전히 뜯어 고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뇌에다가 이제 지금부터 네 인생의 1순위는 오직 얘야. 막 이런 식으로 뇌 회로를 이제 재배선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해킹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출산 후에 여성이 막 시야가 좁아진다 이러는 게 아마 네, 네. 그 작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그 모성의 명사에 그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본능을 뇌과학적으로 풀면 그 호르몬 두 개가 그쵸. 해당된다는 거거든요. 네. 신기하다. 뭔가 모성애는 타고나는 본능도 있긴 하겠지만 뭔가 몸으로 겪은 시간이랑 반복되는 돌봄, 책임감이 약간 사랑처럼 굳어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학습에 가깝다. 네. 그래서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무섭다는 맞아. 말이 있듯이 아무래도 부모로서 들인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아이를 몸속에 몇 달 품고 내 몸을 고통 겪으면서 낳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신생아 때는 거의 잠도 못 자고 막 2시간 자고 네, 네. 계속 수유하고 해서 케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시간을 들이고도 포기하지 않는 포기할 수 마음.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드렸는데 맞아. 이 드리는 과정을 사랑이 아니면 뭐라고 표현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사랑 안에는 책임감도 있고 버텨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 설득하는 과정. 약간 스스로를 이제 뇌이징한다. 가스라이팅. 네. 근데 필요하지. 네. 필요하지 당연히. 네. 얼마나 많은 시험에 들겠어요. 맞아요. 진짜.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고생이 의미가 있는 건 내가 엄마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맞아요. 저도 모성은 결국 인간 모든 감정은 호르몬 작용이라는 거는 사실 맞잖아. 맞아. 사실이긴 해요. 맞아요. 네, 수민님이 말씀해주신 게 그런 과정적으로는 너무 맞는 얘기일 것 같고 예린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기른 정에 대한 얘기는 저도 완전 공감이 되는 게 저도 그런 호르몬적인 얘기를 그냥 생각을 아예 안 하고서 얘기해 볼 때도 늘 기른 정이 더 우선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파입니다. 왜냐면 입양도 그렇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제가 고양이 얘기한 게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안 낳았잖아. 맞아. 나 고양이 못 낳음. 그러니까 완전 내가 낳지 않고 나랑 아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더라도 내가 계속 돌보는 그 과정 안에서 모성애라는 게 결국 피어나는 건데 거기에 그냥 여자가 더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붙은 거지. 맞아. 사실은 그냥 애다, 넓은. 음. 만약에 낳은 게 모성애를 갖다 준다는 조건이 성립되는 그런 세상이었으면은 사회가 되게 팍팍해지지 않았을까요? 내가 맞아요. 낳지도 않은 사람이면 그냥 아예 측은지심이 발휘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그런 마음들이 유대를 만드는 것 같다. 여기까지 뭐 생각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1970년대 그 호르몬의 위력을 보여주는 쥐 실험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 출산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새끼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 쥐의 뇌에다가 옥시토신을 주입을 했대요. 근데 그랬더니 눈앞에 있는 다른 새끼 쥐들을 좀 자기가 직접 낳은 어미 쥐처럼 정성껏 막 핥아주고 둥지로 막 물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외부 위협으로부터 좀 자기 몸을 던져서 보호하려는 그런 완벽한 모성애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새끼를 이제 막 낳은 어미 쥐라도 옥시토신 수용체를 차단해버리니까 자기 새끼를 완전히 무시하고 전혀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신 차려버린 거죠. 옥시토신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네네네. 그래서 진짜 모성의 핵심은 옥시토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게이 부부나 네. 조부모들이 돌보는 경우에서도 똑같이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네.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어서 그 돌봄 행위가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저희 집 고양이 삐삐가 스트릿 출신인데 그 스트릿 시절에 출산을 2번이나 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그때도 저 계속 아기들을 2번 다 끝까지 막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아 진짜 동물의 모성애도 대단하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그 당시 삐삐도 되게 어린 나이에 출산하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네네, 그쵸? 애기였었는데 그 저희 집 삐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인간의 관점이 아닌 동물의 세계로 시야를 넓히면 좀 흥미로운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희생과는 또 다른 방식의 생존 전략들이 있었는데 일단 해마는 아빠가 알을 품는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암컷이 아빠 해마 배에 있는 보육낭이라는 주머니에 알을 집어넣어주고
그 후로부터 아빠 해마가 이제 그 안에서 수정도 시키고 막 산소랑 영양분도 공급하면서 알을 키운대요. 그래서 해마의 세계에서는 부성애가 생존 전략인 셈이다. 그래서 나는 해마랑 결혼할래. 그럼 해마가 먼저 돼야 되는데. 종을 뛰어넘은 나 사람. 해마 할래. 야, 오해마. 저는 뭔가 종의 특이한 양육 음. 방식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거는 아무래도 뻐꾸기였습니다. 왜냐면 탕란이라는 조금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인간의 기준에서. 네. 네네. 낳기는 내가 낳았지만 품는 맞아요. 건 너네란다. 약간 그런 그러니까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키우는 그런 비용들을 되게 줄이는 선택을 한 건데 인간이었으면은 비유를 하자면 좀 사회복지를 편법으로 빼먹는 느낌일까? 맞아. 네. 아, 근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며칠 전에 그 뻐꾸기 관련된 다큐를 보셨는지 이제 놀러 와서 우연히 이제 그 뻐꾸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야, 걔네는 진짜 무섭더라. 막 이러면서 엄마가 막 엄마 입장에서 네. 얼마나 소름 끼쳐. 어머 이거 너무 소름 끼친다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며칠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아, 귀여우셔. 그런 식으로 육아가 꼭 직접적인 같은 종, 심지어 그런 혈연끼리의 희생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여서 네. 저한테 되게 흥미로웠었고 맞아. 이번에 새로 안 거는 바다거북도 비슷하게 알만 음. 낳고 그냥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오, 그럼 어떻게 부화를 하는 그냥 거예요? 엄청 많이 음. 낳는 식으로. 맞아. 그냥 하나 걸려라? 확률. 어. 그러니까. 네, 그런 거래요. 그냥 살아남는 놈만 간다. 그렇구나. 네, 그런 전략을 취하는 음. 동물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뻐꾸기 얘기가 나서 그런데 뻐꾸기가 그 붉은 머리 오목 눈이 새 둥지에 낳잖아요. 아, 그 새에만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색깔이 비슷해서 크기가 아, 다르지. 그래서? 네. 아. 그 페이크 이렇게- 쓰기 쉬워서 네, 그런가? 네, 네. 아, 똑똑하네. 근데 요즘에 그 오목눈이가 학습을 해서 이제 알아낸 거예요. 뻐꾸기 알이 어떤 건지.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학습을 해버린 바람에 발견하면은 그 둥지를 버리거나 뻐꾸기 알을 깨버린대요. 그래서 뻐꾸기가 멀리서 지켜보다가 날라와서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비양심적으로 어떡하면 좋니? 근데 그 다큐를 보고 우리 엄마한테 너무 욕먹을 충격적이었어. 만하네. 엄마가 이것도 아셔야 될 텐데. 네. 그래서 나오면 단가? 이런 생각도 하다가 질문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알을 낳는 동물들은 대부분 알 낳고 끝이거나 부화하고 이제 비행까지 그건 그래. 시키고 끝이 반면에 이제 포유류는 뭔가 그 개체가 성인 될 때까지 그러니까 사회화 과정을 좀 더 교육시킨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네. 품고 있는 시간과 뭔가 키우는 시간에 따라서 뭔가 양육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지나 싶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흥미로워. 그 2023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린 연구에서 새 1176종을 분석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진짜 많다. 부모의 양육 기간이 길수록 뇌 크기가 커지는 강한 상관관계가 오. 발견됐다고 해요. 연구자들은 부모의 장기 양육이 큰 뇌가 진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때도 막 모유 오래 먹은 애들이 똑똑하다 이런 맞아. 썰이 있었어요. 네. 비슷한 맥락인가 보다. 그런가 네. 보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말한 핵심 논리는 뇌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새끼가 스스로 큰 뇌를 키우려면 에너지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부모가 오래 먹여주고 돌봐줘야지만 그 큰 뇌가 진화할 수 있다. 라는 결론으로 이어졌고 맞구나. 네. 네네. 인간의 경우에는 청소년기까지 길어진 양육 기간이 지난 250만 년 동안 인간의 뇌가 폭발적으로 커진 결정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 그래- 그 추론이 맞아 떨어진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뇌 크기에 따라 다르다. 결국에는 네. 뇌가 크려면 부모 품에 좀 오래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맞아요. 그래서 새들 안에서도 이게 갈린다고 해요. 알에서 깨자마자 거의 다 자란 상태로 나오는 조숙성 새, 닭, 오리 같은 애들과 무력한 상태로 부화해서 부모가 오래 먹여주는 만숙성 새, 까마귀, 앵무새, 뭐 독수리. 걔는 네. 그렇게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비교하면 만숙성 새들이 뇌가 훨씬 크다고 해요. 그래서 앵무새나 까마귀가 훨씬 똑똑하다. 이런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흥미롭군요. 맞아. 그 고래 있잖아요. 네. 범고래. 걔네도 되게 똑똑하잖아요. 근데 걔네는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를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우와. 사냥을 우와. 간대요. 와. 그런 개념까지 있구나. 네. 진짜 그쵸. 고등하다. 어. 어쨌든 친정 엄마가 손자 돌고래. 근데 그게 엄마 쪽에 맡기는 거야? 진짜 친정? 네네네. 그것도 우와, 진짜 진짜 어이없고 신기하다. 짜증난다. 그쵸. 진짜 좀 본능인가 그럼? 짜증날라 그래. 왜 아빠 쪽 시어머니는요?
시어머니는요? 시범고래는요? 안, 안 계세요.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그것도 진짜 긴 기간이잖아요. 고래도 네. 안 그래도 오래 사는데. 그쵸. 그래서 그것도 오. 되게 신기했는데 어째 똑똑한 애들이 좀 부모 품에 많이 있나? 결국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리서치 해보면서 좀 제일 의외였던 동물이 하나 있었는데 다름 아닌 전갈이었습니다. 전갈? 습전갈. 독, 네. 독 있는 전갈이요? 네네. 그래서 전갈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치명적인 막 독침이랑 집게발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무서운데요. 근데 얘네 번식 사이클이 좀 되게 인간과 비슷하고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몸집으로 10개월 이상을 뱃속에 새끼를 품고 있고 되게 오랫동안 품고 있는다. 그쵸, 네. 그쵸. 그리고 갓 태어난 이제 새끼 수십 마리를 이제 근데 새끼가 아니라 알 아니에요? 알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네. 내 일부 종은 알을 낳기도 하지만 나는 배 안에서 알을 낳는구나. 헐, 그렇군요. 아. 네, 그냥 아무튼 네. 그래서 그 작은 몸집으로 10개월 이상 이제 뱃속에 새끼를 품고 있다가 갓 태어난 새끼 수십 마리를 이제 등에 다닥다닥 업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미지상으로는 되게 무서운 독 포켓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애기들 바리바리 씻고 다니는 헌신적 미니맘이었기. 다 엄마였어. 삐삐가 스트리 시절에 출산을 2번이나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2번 다 삐삐의 그 남고치는 보이지 않았어. 아예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울려 다니는 모습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도대체 애비가 어디 있을까? 아범 어디니? 그래서 부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좀 또 찾아봤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웠던 점이 이제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모성애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본성적인 사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부성애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적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겁니다. 부성애에는. 직접 안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네. 본능이랑 결부시키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건지 옥시토신이 안 나와서. 뭐 아니면 약간 짜증나는 음모론적 생각으로는 여자한테 조금 더 그 짐을 지우고 싶어서인지 그러니까요. 양가 감정이 네. 드네요. 근데 후자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확실히 모성은 본능이다. 이런 말은 여자한테 짐을 지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처음 들었던 학교 교양에서도 바로 그것부터 짚고 탐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로부터 10년이 벌써 넘게 지났잖아요. 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뉴스에서 만약에 모성이란 단어가 들린다고 해도 그거에 큰 반발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사회가. 근데 요즘은 뭐 돌봄의 뇌다, 뭐 부모성이다 이런 말로 모성을 대체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뭔가 그런 구시대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가족을 좀 인정하고 어쨌든 앞에서 그런 모성을 만들어내는 거는 호르몬 작용이라는 걸 저희가 같이 알아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모든 돌봄이들은 돌보는 그런 모성, 그런 따뜻한 아가페적 사랑을 다 품을 수 있다는 거니까 모성이란 말은 좀 안 써도 되지 않나? 맞아. 네. 맞아요. 그래서 막 모성애는 본능이니까 네가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하고 좀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이제 아빠들은 사랑은 해. 사랑하는 건 알겠어. 근데 이제 본능까지는 아니어도 돼 하면서 약간 면죄부를 준 것 같은 느낌도 없지 맞아요. 않아 조금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찝찝한 마음이 네, 들죠. 맞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 부성애가 덜 숭고해 보인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성애가 너무 과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그런 맞아. 본성을 건드리는 전략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부러웠던 게 아닐까? 모성애가? 이게 그 판다도 그렇고 다른 포유류도 그렇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된다라는 학습 없이 아이를 처음 낳았는데도 본능적으로 데려가서 핥아주고 체온 올려주는 행위들을 하잖아요. 배운 적도 없는데 그게 다 본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부러웠던 게 아닐까? 그런 본능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실제로 아이에게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는 확신을 여자는 알잖아요. 내가 맞아, 낳았는지 맞아. 안 낳았는지 그 2개 중에만 선택하면 되니까.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서 오는 위기의식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예전에 책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말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남자는 이 아이를 내 아이로 품으려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냥 내 느낌으로 내 아이 같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니까. 네. 그런 거에서 오는 좀 깊은 데에 있는 뭔가 심리적인 기전이 네. 다르지 않을까? 그럴 것 그럴 수도 같기도 있겠다. 해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부성에 본능이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된다면 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좀 궁금해졌거든요. 애초에 부성도 본능이다, 본능이다. 이런 게 네. 지금처럼 모성처럼 다 만연한 세상이 네, 온다면 일단 출산 휴가가 엄청 잘 나왔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남성에게 부성애가 있다 이거를 엄청 난리를 치면서 막 맞아, 근데 저도 되게 그 장려하지 생각을 않았을지? 하긴 했어요. 네. 맞아. 아빠들이 이제 육아를 안 하고 있으면은 내 본능에 문제가 있나? 막 이런 소리가 바로 나오지 않을지. 그리고 또 막 내 본능이 아이를 원해 하면서 이제 아빠들이 육아휴직 쓰겠다고 할 것 같고, 근데 부성 본능이니까 국가에서도 지원을 팍팍 해주지 않을지 막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저는 90년대생이다 보니까 이제 엄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희생이었거든요. 신사임당 이야기도 그렇고 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내 삶을 지워버린 엄마의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드라마에서도 되게 흔하게 엄마는 가족의 끼니를 챙기고 그냥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는 게 한국적 어머니라고 느껴졌는데요. 어쨌든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미디어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잖아요. 시대가 지날수록 모성의 트렌드도 바뀌어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요즘에는 엄마니까 참아야지라는 말보다는 이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막 이런 말이 더 대세인 것 같은데, 확실히 옛날 드라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여성한테 모성이라는 좀 숭고한 이미지를 씌워주는 척만해. 맞아. 근데 결국에는 좀 책임 희생을 부여. 감내하고 맞아, 맞아. 엄마는 뭔가 구질구질한 느낌을 계속 씌워지는 네,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맞아. 봤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들 세대에서는 할머니 때보다는 훨씬 덜 하지만 그런 잔재가 남아있는 좀 마지막 세대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 맞아요. 다시 드라마 얘기로 가자면 뭐 저희가 미취학 아동이던 시절 드라마를 지금 보면은 여자들이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막 계란으로 눈 문지르고 막 이런 맞아. 장면들도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아무렇지 문제로서 않게 나오는 게 나와. 아니야. 네. 지금 그런 장면이 나온다면 그 남자가 이제 권선징악이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캐릭터 1이야. 맞아요. 맞아. 그게 나쁘다는 일상. 의식조차 없고 그냥 저 옆편 내가 이상한 맞을 짓을 어머니의 했나 모습. 보다 수준. 진짜 충격적인 장면들이 맞아. 많고, 근데 그렇게 맞고도 엄마 노릇을 해야 돼. 왜냐면 그게 모성이니까. 막 그런 시대가 있었다. 갑자기 또 화병이. 오락통이. 과거에 그런 미디어에서 그려지던 엄마 역할 이러면 그래서인지 다 비슷비슷하게 느껴지고 딱 떠오르는 게 그런 90년대 이전 작품에서는 절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구질구질하고 슬프고 밥 차리는 엄마, 뭐 자식 맞아. 걱정에 우는 엄마, 남편이랑 싸웠고 뭐 남편이 없지만 그럼에도 억척스럽게 막 열심히 일하는 엄마, 뭐 이 정도까지는 맞아. 나오는데, 그러니까 뭔가 엄마라는 사람의 그 다양한 욕구나 그런 생각을 다층적으로 보여주려고 시도한 맞아. 게 확실히 적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행복하면 안 돼? 애를 행복하게 키우면 안 돼? 같이? 꼭 그렇게 힘들게 해야지 그게 그러니까 엄마인가? 꼭 그렇게 네. 엄마의 드라마는 너무 힘들게 그려. 근데 맞아.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시대가 그랬으니까 맞아. 그걸 네. 반영했겠다. 맞아요. 시대상을 싶어요. 반영한 게 그거긴 그쵸. 하겠지만 맞아, 많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진짜 그 희생과 인내를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 같고,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는 아이를 막 명문대 보내기 위해서 로드맵을 짜는 전문직 엄마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드라마로는 강남엄마 따라잡기나 스카이캐슬 같은 게 되게 흥행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가 집에 있는 그런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설계하는 코치가 되어야 된다는 이미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개인과 나다움을 강조하는, 이제 엄마이기 이전에 나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제 육아를 하면서도 커리어나 스타일 같은 거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육아의 고충을 좀 가감없이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 모성애가 이제 아기를 낳고 짠하고 생기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모습? 그 산후조리원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이 젖소가 된 것 같다면서 되게 비참함을 솔직하게 그려낸 작품이 있는데, 이제 그게 또 큰 공감을 얻었죠.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는 영화 케빈에 대하여 다들 보셨나요? 영화 속에서 주인공 에바를 보면은 이제 본능적인 모성의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 한 여성이 겪는 죄책감이나 소외감을 되게 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막 강요하는 엄마는 이래야 돼 라고 정해놓는 틀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를 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확실히 시대가 갈수록 모성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를 넘어서
이 모성과 나의 또 다른 본성이 부딪히는 거를 보여주는 식으로 많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모성에 뭔가 잠식당하거나 모성이 전부가 된 여성이 아니라 모성도 있어. 막 모성이 있고 없고 이렇게 흑백 논리가 맞아. 아니라 모성도 있지만 또 다른 나의 모습도 있고 이런 걸 정말 인간적으로 그려 나가는 것 같은데 그 김혜자님이 춤추는 장면으로 너무 유명한 봉준호 감독의 마더랑 자비에돌랑 감독의 마미를 비교해보고 싶었는데요. 일단 마더에서는 아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기꺼이 하는 뭐 스포가 되겠지만 맞아. 아무튼 그런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갈갈이 찢더라도 네. 다 하는 그런 모성. 맹목적인 본능처럼 작용하는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윤리적인 자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완전히 소멸해버린 김혜자님이 그 춤추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기이하게 뇌리에 남았던 장면인데 네. 예, 반면에 마미에서는 숭고하고 맹목적이기보다는 좀 현실적이다 못해서 세속적인 얼굴들을 보여줍니다. 엄마인 디안은 가난하지만 때로는 화려하게 꾸미기도 하고 아까 수민님이 말했던 그런 변화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욕도 하고 막 담배도 피워요. 현실 앞에서 막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좋은 엄마가 되고도 싶지만 동시에 내 삶도 좀 챙겨야겠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잘 그려진 영화인데요. 정리하자면 마더는 모성에 완전히 잠식된 네, 그런 한국의 엄마. 어머니. 네, 그게 좀 극단으로 갔을 때 음. 정말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엄마 음. 그런 느낌이라면 마미는 좀 모성과 자아 사이에서 좀 찢어져가는 모습을 좀 아름답고 처절하게 그리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마더가 2009년작이고 마미가 2014년 영화인데 마미는 감독이 또 프랑스계 캐나다인이에요. 퀘벡 출신이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고려하면 프랑스적 그 정서를 생각했을 네. 때는 둘의 정서적인 차이는 10년 이상이 나지 않을까? 아,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어쨌든 마더는 한국 영화고 그쵸. 마미는 외국 영화잖아요. 네. 나라 차이에서 오는 그 부모의 형태가 또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는 맞아요. 다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런 걸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게 또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맞아. 예전에 그 이모티콘 일러스트 작업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주제가 뭐 나 혼자 산다 막 이런 거였나?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의 대표 캐릭터 고양이가 뽀글뽀글 파마머리를 하고 라면을 주는 이모티콘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모티콘이 발매되고 나서 이후에 CS가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요? 그 캐릭터의 모습이 너무나 전형적으로 한국의 엄마를 묘사해놔서 불쾌하다. 그때가 거의 한 2015년, 16년 이랬거든요. 그때 저도 되게 제 자신에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맞아.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내 머릿속에 이미 네, 네, 네. 생겼고. 네. 맞아. 그래서 네, 갑자기 그 일화가 떠오르네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되게 궁상 맞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려내고 그게 고착화됐다라는 것도 참 맞아. 슬프네요. 그래서 그 퀘벡 얘기해 주시고 하니까 외국 엄마들의 머리 스타일은 어떻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 뭔가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맞아요. 없는 거예요. 딱히 네. 없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의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딱 거의 다 그 머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확실히 시대적인 거를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다 시대와 힘들었으니까. 국가와 그런 것들. 이렇게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그 옛날의 희생 강요와 그 요즘의 완벽한 워킹맘 강요 이제 이 두 네. 개가 달라졌지만 맞아. 둘 다 짜증나긴 해. 맞아.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엄마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어떤 쪽인 것 같나요? 좀 시대마다 숙제가 계속 바뀌는 기분이긴 하네요. 확실히 시대가 좋아지기는 했죠. 많은 맞아.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그렇다고 요즘에 대접이 좋아졌냐 이러면 이것도 좀 애매하죠. 좀 이상하게 애매하긴 진화해서 스컬 그레이몬이 된 것처럼 음. 옛날에는 그러니까 전업맘 이런 역할만 기대했다면 요새는 슈퍼맘이 돼야 돼. 막 돈도 벌어야 되고 애도 잘 키워야 돼. 똑같이 맞벌이를 해도 애를 못 키우면은 엄마가 어떻게 키웠냐는 쪽으로 아직까지도 많이 초점이 그렇죠. 맞춰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재테크도 잘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살림도 해야 돼. 말로만 되게 여자들이 강하다. 요즘 여자들은 다르다. 이렇게 괜히 이렇게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추켜 세워주면서 요구하는 바가 은근슬쩍 늘어나는 느낌. 네. 그래서 약간 언짢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도 옛날에 너무 맞아. 무식하게 노예 부리듯이 부렸으니까 그래도 네. 지금이 나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네, 아닌가? 아, 야,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맞아. 갈 길이 멀다. 갈 길은 멀다. 맞아. 여자들아 힘내자. 힘내자. 그러니까 너무 각자의 위치에서. 여자들한테 완벽을 강요하는 느낌을 많이 받기는 해요. 맞아요. 제 친구도 최근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육아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친구도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가족
형태를 잘 만들어내는 거에 욕심이 있는 친구라서 아이는 무조건 낳을 건데 아이를 낳으면 나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 아이 케어하고 집안 살림하는 거에 진짜 열심히 하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일은 그래도 계속 해야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애도 그만큼 덜 봐야지 그럼. 그럼 어떡해. 네. 그니까요. 그래서 막 그럼 뭐 시부모님이 이렇게 나눠서 할 거야 이렇게 나눠서 해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는 또 우리가 키워야지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줏대 없이 세상이 막 그러는 게 좀 짜증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해줄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그런 거 보면서 근데 이게 또 한 명의 그 사례가 아니라 네. 또 여러 개에서 같이 일어나는 사례여가지고 맞아요. 되게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깊은 참 한숨. 이게 막 취업 준비할 때는 음. 여자가 남자보다 체력이 약하니까 뭐 어디선 뽑으면 안 된대. 근데 뭐 갑자기 애 키울 때가 되니까 똑같이 일하고 애는 또 여자가 더 봐야 돼. 맞아. 막 이게 뭐 애는 어쩌라는 엄마가 거야. 키워야지. 갑자기 뭐 출산 정년기가 되면 체력이 늘어나나요? 애 낳아서 몸이 가장 약해진 건 엄마인데 갑자기 맞아. 화가 많이 났어.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해도 이러나 저러나 과거에 비해선 지금이 낫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마 한 사람에게 모든 희생을 좀 당연하게 요구하던 시대였는데에 반해서 엄마도 이제 지금은 자기 삶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래, 그런 그거 거 자체만으로도. 생각하면은 지금이 맞아요. 낫다. 그래서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요즘 그 부담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저도 그런 거 같긴 합니다. 열받아요. 어쩌란 말이냐. 네. 또 신기했던 게 그 옥시토신의 분비를 막는 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옥시토신이 안 나와요? 네, 막는데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게 해. 네, 그래서 모유 수유할 때 네. 갑자기 막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코르티솔이 옥시토신의 리듬을 억눌러서 모유 배출을 멈추게 한다고 합니다. 헐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대에서 사회의 압박이나 그런 엄마의 이미지들이 엄마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코르티솔이 옥시토신을 눌러버려서 모성애가 없나? 라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낳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했던 그런 모성이 없어서 고민하는 엄마 상들. 네네. 그런 미디어도 사실 그런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 맞아 네네. 맞아. 그런 결과로. 되게 흥미롭고 좀 씁쓸하네요. 이 연구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동물들도 그런 뭐 육아 우울증이나 뭐 자살의 사례가 있어야 할 텐데 또 그게 없는 겁니다. 왜 인간한테만 이런 그런 우울증이나 그런 게 일어날까 해서 이제 했던 실험이라고 하네요. 슬프다. 슬프다. 진짜로. 저희 셋 다 아직 미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모성애라고 하면은 저 멀리 있는 이야기 같기도 하긴 하지만 또 내 미래 같기도 해서 가끔은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혼의 시선에서 엄마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가진 뭐 로망이나 두려움이 있다면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로망? 로망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대하는 게 있긴 하죠. 아무래도 엄마가 된다면 이제 새로운 챕터가 열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곡점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그게 기대되면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나? 내가 어른이 될 수 있나? 어른. 네, 내 정신이 그렇게 강한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상 또 닥치면 당연하죠. 하겠지. 다 책임감이 있으니까. 막 아이가 생기면 뭐 성격상 일을 줄이든 뭐 일을 포기하든 아이한테 많은 에너지를 쏟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이한테 모든 걸 쏟아버릴까 봐.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고 엄마가 된 나에 빠질까 봐. 그게 너무 무서운 맞아, 거예요. 약간 그 게임 좋아하던 친구들이 30대 돼서 게임 안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 여기에 인생 바쳐서 망할까봐 게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 그런 느낌. 네. 옥시토신 인간이 될까봐? 네. 아이 키우면서 정서적으로 새롭게 성장한다라는 건 너무 좋은데 그 시간이 다 지나서 아이가 크고 나면 그 다음에 나는 뭐가 남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그 아이는 당연히 자기 인생을 살러 갈 거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아이한테 나는 너한테 내 인생 바쳤으니까 보상해줘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건 또 내 인생이 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돼버리고 막 허무해질까봐 그게 또 맞아요. 두렵다. 그래서 엄마가 된 상태에 감정이입 안 하고 나를 잃지 않고 아이는 아이대로 키운다. 이게 가능한가? 내 정신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두려움과 기대가 있네요.
저도 로망이라고 들었을 때는 그 단어가 꽤 감성적이어서 좀 거부감이 있고요. 왜냐면 출산과 그런 로망이라는 귀여운 단어가 함께 가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맞아. 좀 쉽게 숭고하긴 쓰이는 하죠. 단어긴 하지만 네. 저는 기대 효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일단 첫째, 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네. 인간으로 태어나서 뭐 그 부모에 대한 마음을 이해한다. 이것도 내 부모에게 뭐 사랑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가져야 되는 어떤 감정이라는 퀘스트가 있다고 쳤을 때 내가 몇 네. 개를 미완인 채로 죽으면 조금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내가 고양이를 키우면서 느낀 그 10%의 지금 뭔가 무료 체험판 같은 느낌으로 느끼는 이 감정, 유료 결제, 멤버십 맞아요. 그거를 해볼 수 있다. 근데 구독 해지가 안 돼. 환불이 안 돼. 망했어 거기 회사가. 그런 게 첫 번째고요. 둘째로는 내 자식을 통해서 인간 생애라는 한 사이클을 다시 돌려볼 수 있다. 대리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점점 제가 많이 하는 생각이 어쨌든 인간은 삶의 변두리로 몰려나가는 존재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니까 젊음은 짧고 생은 점점 꺼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은 씁쓸한 노년을 맞는 와중에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아직 상승 곡선을 그려가는 그 아이의 삶을 보면서 그 가능성을 같이 느낀다는 게 삶을 2번 뭐까지는 아니어도 1.5번까지는 사는 느낌이지 않을까? 네, 그랬는데 두려움이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두 번째 이유와 같이 다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방금 말한 그 삶에 있는 가능성 이게 네. 아시다시피 점점 지구의 가능성부터가 맞아. 일단 꺼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생각에서 출발해서 아이를 안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요. 네, 그런 경제적 이런 거 떠나서 지구가 살만할까? 이 걱정. 그 종말론적인 공포 앞에서 그 내 자식이 내가 경험한 거에 뭐 그것만이라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좀 아득합니다. 맞아요. 네, 내가 먹어본 음식들, 뭐 자연현상들 이거 중에 몇 가지를 얘가 경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을 땐 좀 두려워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요즘 막 AI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이 많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아예 상상이 안 돼요. 아이를 키운다면 내가 얘를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예전에는 뭐 부모님들이 무슨 직업이 최고다, 막 뭐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강요하는 그런 직업군들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내가 이거를 이끌어 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영님 말에 완전 공감을 하고 감성적으로 좀 두려운 거라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되게 엄청 자식들한테 헌신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게 조금 답답하기도 했어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제가 삐삐를 데려오면서 그리고 삐삐를 키우면서 그 신경 쓰는 부분들을 보면서 나도 좀 내 아이한테 되게 유난 떠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 가능성을 보았나요? 네. 체험판에서 살짝 봤어요. 아, 씨앗이 있었구나. 네. 오은영 선생님도 말했듯이 뭐 부모님에게서 내가 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 이제 어렸을 때는 방목형으로 좀 자유롭게 크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고 나도 당연히 저런 엄마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삐삐 체험판을 한번 해보니까 내가 막상 엄마가 되면은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맞아. 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빈부든 어떤 교육이든 격차가 이렇게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내 아이가 남들 하는 것만큼 못해주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걸 비교하면서 불행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도 그 씨앗을 본 거예요. 각자 다른 어떤 씨앗들을 봤구나.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점점 사회가 좀 미쳐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맞아. 사람들의 시대 정서가 너무 극단적이고 이해 가능한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어느 순간부터 들었는데 내 아이가 그런 또래 집단에 이상한 곳에 발을 들였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건져올 수 있지? 맞아. 아무리 내가 홈스쿨링을 해, 막 어떻게 해? 근데 평생 친구를 안 만나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포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 것도 진짜 무서워요. 맞아요. 애가 이상한 말 배워가지고 내 앞에서 막 해. 그게 무슨 말이니? 야르. 그 정도면 감사하지. 우리 때 썼던 말이야. 야르.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미혼들 사이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이보다 내 커리어나 내 행복을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것도 좀 2026년식의 새로운 모성애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수민님이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가 요즘의 모성애로 비춰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여전히 유효한 미래의 모성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내가 바로 서야 아이도 가정도 바로 선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예요, 여러분.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그리고 덧붙여서 꼭 그게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해. 나는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해. 막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이런 식으로 너무 표독스럽게 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이. 누구나 여러 가지의 욕구가 있는 건데 아이의 육아를 앞둔 여성의 고민만 되게 다른 것을 떠올리면 죄 짓는 것처럼 그린다고 해야 되나? 맞아. 맞아요. 왜냐면 남편이 승진 고민을 하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고쳐야 된다. 갈 맞아. 길이 되게 멀다. 네, 그런 식으로 꼭 양자택일처럼 보이게 하는 게 좀 애초에 그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 회차를 녹음하면서 계속 내내 들고. 맞아. 근데 저 전 남친이 저한테 막 커리어 포기할 수 있냐고 물어봤었어요. 내가 걔보다 잘 벌었었는데. 그럼 뭐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왜 포기를 엄마가 해야 되냐고. 아니 잘 벌는 사람이 하고 너가 옥시토신 분비 잘 될 것 같은데 너가 해봐. 아니? 나 표독스럽게 포기 못해. 아, 근데 너가 그때 포기해. 제가 나는 남편이 잘 벌으면 나는 놀고 싶은 사람이야. 말했더니 또 막 깨갱 조용해졌어. 그건 어렵지. 아무래도 그건 안 되지. 이 소 주제가 미혼 입장에서 생각한 모성애였잖아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결혼 여부랑 출산은 또 별개의 영역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성애라고 했을 때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산을 원하는 여성은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쵸. 왜냐면 결혼은 어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약속 그리고 그걸 국가에게 확인받은 그 형태가 결혼인 맞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트너십이랑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결정은 전혀 별개의 것인데 사실 두 개를 묶어서 관리하는 게 어떤 국가 운영의 측면에서는 훨씬 효율적이고 그쵸. 그런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시스템을 굴리는 게 좋다 보니까 그거를 사람들의 인식에 이렇게 딱 박아놓는 거죠. 그게 일부일처같이. 정답인 그림. 네, 맞아. 일부일처같이. 네. 근데 사실상 정답은 없잖아요, 원래. 맞아요. 그리고 그런 점점 갈수록 이런 신뢰가 좀 없고 그런 사회에서 결혼 혼인율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든 국가가 유지되려면 이제는 이거 출산율을 인정해야 되지 않나? 올리려면. 네, 꼭 결혼을 해야만 그리고 꼭 부모가 완전해야만 이 아이를 정상인 이렇게 규정하는 것부터 바뀐다면 좀 다른 식의 가정도 나오고 거기에서 출산할 의향인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실제로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내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는 낳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고 왜냐면 어떤 사람의 마음 결혼은 어쨌든 연애에서 출발을 해서 바라보자면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 믿고 가는 건데 그 마음이라는 게 내가 이 아이에게 지는 책임감보다 훨씬 모래성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쨌든 남이니까. 네, 맞아.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할 마음은 모래성이 아니죠. 이거는 이미 나오면 그때부터는 너무 내 마음의 법이야 그냥. 근데 어떤 사랑하는 관계 이거는 언제든지 다른 맞아.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점점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겠죠? 네. 꼭 그게 부정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혼인과 출산 이게 좀 분리되는 게 저한테는 좀 미래의 모성의 첫 번째 스텝인 것 같습니다. 자, 자, 떨려. 이제 다시 돌아온 만약에 게임 시간입니다. 만약에 AI와 로봇이 육아의 고된 노동, 즉 그런 기능적 돌봄을 100% 가져간 미래가 왔다고 했을 때 그때도 모성애라는 단어가 남아있을까요? 기능적인 돌봄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가장 본질적인 사랑은 대체 뭘까요? 뭘까? 지금 사회에서는 그 모성의 핵심 기능이라고 믿었던 그 도구적이고 좀 지원적이었던 역할이 증발을 해버린다면 좀 어쩌면 가장 진짜 순수한 형태의 정신적인 연대로 남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도 그 희생이 만연했던 사랑 속에서 자랐다 보니 좀 상상이 많이 안 되긴 합니다. 좀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뭔가 아이와 연결되는 세상이 온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많은 엄마들이 내가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시스템이 원래 이토록 복잡했구나, 막 강렬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줄어들어서 코르티솔 감소. 네. 그래서 옥시토신 증가. 그래서 더 호르몬적으로 아예 동물적인 감각으로 육아에 더 임하게 될 수도 있지 그래 않을까? 맞아. 호르몬적으로는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진짜 모르는 거야. 저는 돌봄이 빠져나가더라도 걱정하는 마음, 그 아이를 염려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을 테니 그 자체가 애 아닐까? 그러니까 모성의 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앞에서 말했듯이 뭐 모성 이거는 일단 치우고 어떤 돌봄 애. 그러니까 네. 노동을 대신할 뿐이지 그 노동을 시킨 양육자의 마음은 사실 그대로가 아닐까 싶어요. 뭐 세탁기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이 옆에 내가 빨래를 덜 하게 됐으니까 가정을 덜 걱정하네.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빨래, 그렇게 했었지? 빨래 네가 하냐? 기계가 하지? 이러잖아요. 어쨌든 네. 그 세탁기를 돌린 주부가 가정을 아끼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마음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서도 어쨌든 육아에 따르는 절대적인 고통 자체가 어쨌든 컸으니까 거기에서 오던 보람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 네, 그런 면에서는 고생 끝에 오는 카타르시스는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보상 심리에서 오는 걸 음.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럼 더 보상을 안 바라게 되고 아, 더 건강한 사랑? 네네. 아, 그럴 수도 그럴 있겠다. 수도 미저리 있죠. 같은 사랑은 없어질 수도 네네. 있겠네. 그럼 바다거북처럼 되는 건가요? 진짜 그냥 NF다. 하나만 걸려라. 뭐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맞아. 돌봄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맞아. 들면은 뭐 아파.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마음 전전긍긍한 거. 그런 거는 어쩔 그런 거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맞아요. 여전히 있을 것 같다. 사랑은 네, 여전히 그럼 사랑의 있을 것 같다. 본질은 좀 측은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AI가 육아 노동을 덜어주면 부모 자식 간에 생기는 그 빚진 관계가 있잖아요. 서로 네네. 빚을 졌다. 그러니까 라는 희생을 느낌을- 네. 네, 했으니 뭐 갚아라 이런. 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네. 그 보상 심리 같은 네, 거. 보상 심리 같은 네. 게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가 뭐 로봇이 밥 먹이고 시키고 채우고 등원 시키고 막 이런 고된 돌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가져가면 부모 입장에서도 그 아이들한테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말을 좀 덜 하게 되지 않을까. 그쵸. 아이 입장에서도 아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했다. 내가 갚아야 된다. 약간 이런 부담이 좀 덜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그 서로 책임이나 희생으로 묶인 관계가 좀 덜해지다 보니까 각자의 삶을 가진 사람으로서 존중하게 되는 관계가 이상적인 미래. 근데 반대로 비이상적으로 가면은 아이를 너무 쉽게 관리되는 존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다 자동화가 돼버리면 뭔가 아이를 한 사람으로 애보다는 나에게 지워진 약간 프로젝트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식물 기르는 네, 것처럼. 네. 그래서 프로젝트 완성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모성애가 상징하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의 의미는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에 있는 필수 퀘스트 중에 막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몇 시간 이상, 막 부모의 네. 진심 어린 말 몇 회 이상 이런 게 들어가면 어쨌든 그걸 수행하면 네.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라는 네. 음. 그 부모 입장에서는 퀘스트로 한 거겠지만 진심 맞아. 어린 말을 어쨌든 해야 되면 맞아. 그게 아이가 받아들일 때는 진심 어린 말. 모르겠다. 근데 이게 AI가 등장하면서 저희가 직업적으로 보게 되면은 AI가 저희가 하는 일들의 대부분을 좀 대체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대체해준 만큼 우리는 다른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책 좀 많이 읽을 걸. 아, 웃겨. 갑자기 또 자기 반성. 이렇게 예리는 아이에게 책을 강요하는 엄마가 된다. 책 좀 읽어라. 하고 싶은 읽어. 말 있는데 내비 터지지가 않아. 패스. 아무튼 여러분 사랑은 고통이다. 고통이 없어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퓨처 모성애에 대한 만약에 게임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이제 슬슬 마칠까 하는데 오늘 어버이날이니만큼 닥치고 사랑한다고 말해보자. 누구한테요? 엄마 사랑해. 사실 어버이날도 저 할 말이 많습니다. 원래 어머니 날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다 어머니 날이라는 걸 맞아요. 알고 Happy 계실 Mother's 거예요. 네. 마더스데이가 사라졌어요. 365일 중에 364일은 남성 위주의 세상에서 살아간다. 하루라도 어머니를 더 우선하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네.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뭐 모성이 존재하니 없니, 뭐 사회적으로 어떻니, 뭐 코르티솔과 옥시토신이 어떻니, 뭐 이렇게 떠들었지만 어쨌든 저희 다 엄마의 희생, 엄마 당신이 생각했을 때 그 모성을 양분 삼아서 살아온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그 모성이란 단어에 다 담지 못한 엄마의 사랑에 개큰 감사. 저도 엄마 감사해. 엄마 사랑해. 엄마 건강해. 저 그리고 더 해보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아까 동물에게 관찰하는 다양한 양육의 세계를 잠깐 저희가 들여다봤잖아요. 네. 그때 전통적 모성에 너무 부합하는 동물이 있어서 차마 제가 어. 얘기하지 못했는데 네. 그 전형적인 희생, 그 바로 문어입니다. 나는 문어. 여러분 혹시 6년 전에 그 넷플릭스를 소소하게 달궜던 화제의 다큐멘터리 나의 문어 선생님을 아시나요? 아 너무 재밌게 알죠. 봤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눈물이 막 또르르 흐르고 제 맞아요, 주변에 맞아요. 로버트라고 칭해지는 감성이 메마른 친구들도 다 눈물이 흘렀었어요. 쌈디같이 막 울었어. 문어는 그 알을 낳고 알이 부화할 때까지 약 4년 6개월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전갈보다 더 아무것도- 심하네. 네, 네. 진짜 완전 모성. 아무것도 안 먹고 오직 알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넷플릭스 다큐에서도 다큐 제작자랑 한 문어가 유대를 쌓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그 끝에 그 문어가 짝짓기도 하고 알도 낳아요. 결국에는 그 알을 돌보고 죽음을 맞이하죠. 그 전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이 다큐 제작자한테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안기듯이 이렇게 딱 갔다가 이제 마지막 인사.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진짜 이건 명작이야. 여러분들 그 아직 있거든요. 넷플릭스에 나의 문어 선생님 있으면 꼭 보세요. 그리고 그때 되게 시각적으로도 화제였어요. 네, 시각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워요. 맞아. 참 나 자신이 아닌 그 타자를 위한 희생은 이게 꼭 부모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 희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이 있어. 진짜 맞아. 숭고하고 너무 맞아요. 아름다워서 절로 막 눈물이 나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맞아.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이걸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필수 시청. 나의 문어 선생님. 아니 둥둥 탐사대 45화. 언제든지 치고 들어오는 불법 네. 광고처럼. 맞아. 보는 건 어렵지만 듣는 건 쉬워요. 웃겨. 탐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성애는 본성일까 아닐까 뭐 이 정도가 궁금했었는데 우리 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묵직해지네요. 사전에는 모성애는 본능이라고 되게 쉽게 적혀 있는데 그 두 글자 안에는 우리들이 엄마가 포기해야 했던 수많은 취향, 막 커리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엄마라는 한 인간이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내리고 있는 그 위대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위해 매일 했던 그 엄청난 선택들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사랑해요. F정 마무리. 그 노래 불러줘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둥둥 탐사대. 엄마 사랑해. 둥둥 탐사대